98쪽 154번 정답률 85%. 정답 2번이에요. 155번 75%의 정답 2번. 156번 정답률 80%. 정답은 4번이에요. 156번 지금 방금 156번 우측에 1번 우측에다가 이렇게 써요. 잠깐만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우리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에만 연습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내공을 키운다라는 건 전제예요.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선택지가 4개가 비슷해 한 개만 달라. 그럼 몇 번이 답이라고요? 순서대로 비교해서 5번. 얘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반대 이렇게 비슷하니까. 그죠? 이거를 똑같이 적절하지 않은 이렇게 내는데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이다. 세모는 세모이다. 이렇게 하면 잠깐 보세요. 얘랑 얘랑 반대야. 얘랑 얘랑 반대야. 어? 그러면 2개 다 맞거나 2개 다 틀리거나 그래야 돼요. 근데 2개가 만약에 틀린다면 문제가 오류. 정답이 2개면 안 되니까 그 둘 다 맞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잠깐 보세요. 이거는 문제를 적절한 것을 이렇게 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동그라미는 세모이다. 세모는 동그라미다. 이런 선택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게 여기에 나오면 이게 답이지. 답인데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려야 돼요. 근데 적절한 것 그랬는데 둘 다 맞아버리면 답이 2개가 돼버리죠? 그럼 오류.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필기를 요걸 해놓으시면 돼요. 이만큼 우측에다가 1, 2번 우측에다가 적절한 것을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요만큼을 적으세요. 이렇게 156번에 1번, 2번 선택지 우측에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이 문장 형태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157번 55%고 정답은 5번이에요. 158번 90%고요. 정답은 2번이에요. 101조 159번 정답률은 75%고 답은 1번이에요. 160번 정답률 70%고 답은 3번이에요. 160번 우측에 3번 우측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선택지 자체 모순. 거기 아닌데? 160번 선택지 3번 옆에다가 선택지 자체 모순. 딱딱한 번 밑줄 치고 실내 밑줄 치시면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배경식이 딱딱한 번 실내 요걸 밑줄 치시는 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배경식이 약간 반영된 걸 수도 있어요. 못 찾으면 넘어가셔도 돼요. 161번은 55%의 정답은 4번이에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162번 30%고 정답은 5번이에요. 163번 정답률 45%고 답은 5번이에요. 그 다음에 104쪽 164번 정답률 55%고 답은 5번이에요. 165번 여기 다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어려웠나봐. 165번 55%고 정답 1번이에요. 166번은요 그림이 빠졌어요. 물론 이거 자체적으로 그림 없어도 풀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풀이법으로 풀면 풀리는데 일단 지금 풀이법 중심이 아닌 거니까 뺍시다. 167번 40%고 정답은 1번이에요. 6번이요? 166번 빼버리세요. 정답률 70%인데 답은 3번이거든요. 근데 그림 없어도 문제 풀 수 없잖아요. 일부 학생이 풀긴 풀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잘못해서 답은 우연히 맞았는데 잘못 생각해요. 여기 166번에는 그림은요 이런 얘기 들어가 있어요. 그 줄기세포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황우석 박사 혹시 알까요? 여러분들 모를까요? 황우석 박사는 처음 들어보죠? 그게 언제야? 2007년인가? 그때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줄기세포를 가지고 우리가 이따 하겠지만 동종이식이든 이종이식이든 하면 뭔가 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원래는 자기 몸에 있는 걸 갖다가 이식을 하거나 일란성 쌍둥이가 있으면 DNA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가져와서 쓰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다 쌍둥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드물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세포의 줄기세포를 활용해가지고 그 줄기세포는 어떻게 배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장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신장이 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걸 갖고 오지 말고 줄기세포를 이용해가지고 이식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사를 했어요. 이게 실험 결과가 물론 좋은 결과도 있었겠지. 근데 나쁜 결과가 더 많은데 이거 싹 빼버리고 좋은 결과 탁탁 해가지고 자신의 논문이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그래서 뽀록 나가지고 아주 대망신을 당했어요. 그때 그 연구실에 선생님 제자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 제자가 나중에 그 연구실을 못 들어 만들어가고 과학 선생님으로 학원을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 좀 자세히 기억이 나는데 그 2007년도가 그럴 거예요. 저희가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166번에 있는 그 70번은요.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이식판을 만든 내용이 나와요. 그때 어떤 장단점 뭐 이런 걸 묻는 문제였어요. 자, 이 중에 제가 기타에서 다 들어간 학교는 반은 그러니까 4개를 거의 다 했어요. 여기 4개 거의 다 했고 수능 문제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풀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한 4문제, 5문제 돼요. 빠르게 풀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보기 문제나 이런 것들을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요. 엘그래프 좀 어려웠죠? 기억 안 나나? 저 그 헷갈려서 구주차가 2번 건 줄 알고. 이거 좀 분석하세요. 구주차에 수능 문제 풀어왔어야 돼요. 근데 그 수능 문제가 쉽지차가 아니에요. 이게 수능 문제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한 줄로 앞으로 나가는 바람에 순서가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능 문제까지 끝난 거예요. 책이 끝난 거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금요일이죠. 금요일이죠. 책이 미리 나가야 여러분들 풀어오는 거 아니야? 잠깐만. 어차피 내일이 시작반이니까 내일은 나눠줄 거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모의고사 여러 개 받으셨으니까 새로 받으신 모의고사 열심히 해보시고 저는 6월을 준 거는 분석을 좀 6월 거로는 나는 사상 모의고사 오답률이 못 믿겠어요. 모집단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뭔 오답률이야. 그러나 평가 시험은 오답률이 신뢰가 돼요. 그래서 저기 6월 시험지 애들 6월 시험지를 내일 해오겠구나. 이미 지난주에 나간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럼 나중에 푸시고 내가 할 때 제가 많이 풀어드릴 그럴 시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석지를 보고 상담을 할 거고 지금 다른 반은 보기 문제 있죠? 외적 중고에 따른 문제. 문학, 운문 15개, 그 다음 주에 산문 15개, 내일 운문하고 산문 15개씩 나갈 거예요. 3월달 자체가 점수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자신감,
뭐 이런 것들도 관련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푸시라고 내일부터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독서로 15문항씩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진주 고전이 많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고전은 물론 어디 준 거 여기 있어요? 그거 말고 선생님이 파일로 준 거. 안 보게 되죠. 아무래도 파일로 주니까. 아니 그 프린트 했어요? 그럼 꾸준히 좀 외우셔야 돼요. 채원이 외우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되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뭐 문학을 안 하고 담아놓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고전이 어려울 수 있긴 한데요. 수능 특강에 있는 거를 좀 꼼꼼히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지 마시고 일단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하고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어휘 주는 걸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6월달까지는 완료를 한다.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급하다고 하루 이틀 막 연락치기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나온다 한들 완성된 건 아니에요. 6월달까지 어휘도 좀 외우시고 응? 난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어휘도 외우시고 수능 특강도 좀 꼼꼼히 보시고 여기까지 좀 길게 대비를 하세요. 자, 이 중에 지금 BIS 지문이 제일 어렵죠? 그거 해야겠죠? 그게 한 60분 걸려요. 그죠? 다른 건 BIS 지문 하는데 한 60분 걸리더라고요. 그거 채원아 그거 해야겠죠? 아니요? 진도 또 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BIS 지문을 같이 합시다. 자, 하는데 자, 용어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거 하나라고 좀 오래 걸리는데 도표를 먼저 볼까요? 102쪽에 162번 문제를 다시 볼게요. 거기 보면 자기 자본이라는 게 있죠. 자기 자본이라는 게 있고 밑에 보니까 자기 자본이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 이런 게 있어요. 기본 자본이 50억, 그 다음에 20억, 40억 그렇게 됐는데 일단 잠깐만 보세요. 채무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갚아야 될 거잖아요. 빚이에요, 빚. 쉽게 말하면. 근데 자본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자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빚이 자본이래요. 잘 이해돼요? 학생 입장에서 이해 안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빚도 능력이라는 말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학생이 은행에 가가지고 저 10억 좀 빌려주세요. 그럼 빌려주겠어요? 이력이 없는데 뭐라고 하냐? 이력이 없는데 거기다가 뭘 믿고 10억을 주겠어요? 사회인이 가가지고 10억 빌려주세요. 안 빌려줘요. 달라고 할 거면 그러면 신용이 되게 높거나 아니면 담보물을 갖고 가야지. 주택담보를 한다거나 뭐 보물을 한다거나 뭐가 담보물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안 빌려줘요. 근데 연예인 중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 이상을 버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 잠깐 안 좋아. 가가지고 100억 빌려주세요. 기간은 5년.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게 나을까요? 안 빌려주는 게 나을까요? 빌려주는 게 낫지. 걔는 충분히 5년, 1년에도 100억 버는 사람인데 5년이면 100억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낫지. 그래 은행도 먹고 살죠. 왜 빌려줘요? 걔가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채무가 이만큼 있다는 건 갚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합시다. 자, 요거 많이 틀린 학생이 요거 때문에 틀려요. 자기 자본이라는 말하고 기본 자본 요거를 써놓고 보면 이렇게 딱 두 개를 써놓고 보면 다르다는 걸 알겠는데 본문에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문제를 풀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바꿔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한 것처럼 학번 문제 작년 9월달 문제에서
국내 청소년의 과소비 풍도 이렇게 나왔더니 다른 말 선택지 있는 말을 해의를 해외로 읽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써있는 대로 읽어야 되는데 읽고 싶은 대로 읽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자본, 기본 자본 글자도 비슷하잖아요? 아닌가? 자기 기자 그렇지 않나? 자기 돈을 헷갈려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만 안 헷갈리면 특별히 어렵진 않은데 이거 헷갈려갖고 틀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시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자본금이라는 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 자본금이라는 거하고 기본 자본이라는 거하고 용어가 좀 비슷해서 이걸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예를 들어 내가 10억을 갖고 있어요. 10억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1억을 떼가지고 5천만 원은 보증금을 내고 5천만 원은 뭐 인테리어도 하고 시설도 만들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킨집을 차렸어요. 그럴 때 자본금을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를 들여서 치킨집을 운영한다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보통 10억이 자본금일까요? 1억이 자본금일까요? 좀 난감한가요? 이거부터 하셔야 되는데 1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치킨집에 투자한 건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본금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경제에서 말할 때 자본금은 내가 투자한 돈을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1,000억이 있어. 회사를 차리려고 해. 그럴 때 1조는 있다고 칩시다. 1조 있는데 1조를 다 넣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다 뚝 다 망하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개털이 되는 거잖아요. 빈털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천억만 넣는 거예요. 5천억만 넣는데 그것도 나온다는 게 아니고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그 주식을 다른 사람을 사게끔 해가지고 그걸 돌려요. 자, 이럴 때 자본금을 얼마라고 할까요? 1조 원이라고 할까요? 5천억이라고 할까요? 아까랑 똑같아요. 5천억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거 빼고 실제로 거기에 집어넣은 돈 그게 자본금이에요. 이따가 보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는요 좀 더 우리가 읽어오셨죠? 바젤 1, 2, 3 가면서 3 가면 얘를 빼버려요. 얘를. 자, 이게 좀 어색해야 돼요. 밑에 거 보면 위험 가중치를 반영한 위험 가중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시 두 개로 나눴어요. 신용 위험 몇 달은 위험 가중 자산. 마음이 급해서 그냥 빨리 써집니다. 우리 녹화를 해야 되니까 글씨 좀 진하게 좀 쓸게요. 크게. 그 다음에 요거는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 몇 달은 위험 가중 자산. 이렇게 하는데 요것도 다시 국채 300억 회사채 300억 그 다음에 시장 위험 요거 400억 있어요. 자, 여기를 분자 여기를 분모로 해가지고 얘를 이만큼을 위에 거를 밑에 걸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그거를 BIS 비율이라고 해요. 응? 그러면 잠깐 보세요. 자, 여기가 클수록 신용도가 좋은 거예요. 신용도 그러면 안 되겠다.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커야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 바젤 1, 2, 3로 개정이 돼가면서 얘는 어차피 빚이잖아요. 빚은 어쨌든 빚은 빚이잖아요. 언제가 갚아야 될 돈인 거잖아요. 그 얘가 많다고 해서 이거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를 빼버려요. 어차피 빚이잖아. 이건 안정적으로 인정 못하겠어.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더 보세요. 그 다음에는 얘랑 합쳐서 얘로 나눴을 때 8%가 되면 된다고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일단 얘를 빼버리면 여기가 8%가 되려면 아직 얘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더 해줄게요. 지금 흐름만 하고요. 그럼 여기가 80억은 돼야 얘가 1000억이니까 1000억이니까 얘가 80억은 돼야 곱하기 100을 하면 8%가 돼요. 근데 얘는 예를 들어 부동산 이런 거예요. 보안자본. 요거는 직접 그 기업에서 넣은
자본금에 가까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야 자본금이 많은 데가 인정하겠는데 너네 부동산 많아봤자 뭐하냐? 갑자기 시청 걸었을 때 부동산을 갑자기 하루쯤 팔아가지고 너 넣을 수 있어? 못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얘가 최소한 6%는 돼야 되겠어. 다 묶어서는 8% 이상은 돼야 되고 얘만 따져도 6%는 돼야 그리고 너는 안정돼도 인정해 주겠어. 라는 식으로 점점점 강화가 돼가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요거를 이렇게 해요. 자 요거 한 번만 계산해 볼게요. BIS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자, 위에 거를 자기 자본을 밑에 있는 위험 가중치 반영 가중 자산이에요. 그쵸? 줄였어요. 위험 가중치가 반영된 거예요. 꼭 조심하셔야 돼요. 위험 가중치가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원래 규모가 아니에요.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줄어든 재산인 거예요. 이 비율이 여기다가 100%를 곱해가지고 그러면 퍼센티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최소한 8%보다는 커야 돼요. 여기 등호를 얘는 원래 이게 맞을 텐데 그 컴퓨터 기호에 맨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쓰시는데 원래 이게 맞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밑에 위험 가중자산 300억 400억 위에 거는 50억 20억 40억 합치면 밑에가 1000억 위에가 110억이에요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몇 퍼센트예요? 계산해야 돼? 11%죠? 이렇게 그러면 자 바젤위원회에서 8%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얘는 8% 훨씬 넘죠? 충분히 안정적인 기업인 거예요. 자, 보면 볼게요. 자, 지금 이해 못한 거 본문 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132 본문 볼게요.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자, 조약이 핵심 아니에요. 핵심 아닌데 그냥 해주시고 지나갈게요.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하여야 청구하는 규범이에요. 자, 조약, 권리, 의무를 명시한 거예요. 한마디로 강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관습법 무시책할 국제관습법.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조약 체결 안에서도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편적 규범이에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바다도 국토잖아요. 어디까지 국토를 인정할 거냐? 보통 20페이지까지를 국토를 인정하잖아요. 해양 국토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갑자기 아니야 이거 우리나라 땅인데 하고 넓혔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이런 나라들하고 바다를 두면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응?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너네 말 인정 못해. 다 20페이지인데 왜 너네만 넓혀졌냐? 그래서 거기다가 그 사이에다 군함을 넣어가지고 한인의 자유를 해가지고 유럽 항공모함과 영국 왔었잖아요. 케네디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항공모함 와가지고 같이 거기를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만약에 중국이 총알 하나를 샀다. 한 방에 샀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새끼들 봐. 총알 하나 날아갔다고 해서 총알 하나 쏘진 않아요. 그냥 그럴까요? 물론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하지. 하는데 여기서 미사일 쐈는데 여기서 핵폭탄을 날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명분 싸움이거든요. 얘는 중국이 자꾸 법을 어기려고 하는 거고 유럽과 미국이 법을 지켜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쐈어? 그럼 걔가 범법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범법자이기 때문에 좀 더 세게 나가도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침략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들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러시아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럼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명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막 대주는 거지. 미국은 좋아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거든. 러시아가 그나마 미국하고 딱 붙으면 그나마 핵폭탄 이런 것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국가인데 약점이 드러났잖아요. 하는 거지. 그러는 바람에 러시아, 자 이거 엉뚱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의 경우에 세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 결제 은행, 결제 시스템에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화폐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러시아는 나한테 무슨 나라 돈을 낼래 하지만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나라를 묶어가지고 아시아만큼 유통경의 화폐 시스템, 그 결제 시스템 따로 만들자 뭐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잘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응? 자, 이 얘기 왜 했냐? 자, 러시아가 약속을 안 지키고 침략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제 시스템에서 빼버려요. 그럼 러시아 경제 수준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기부만 하진 않는데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안 지키면 경제가 망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 조약과 국제관세법은요, 지켜라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안 지키면 이건 진짜 전쟁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오겠지만 바젤위원회에서 BIS 비율 규제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권장사항이에요. 너네 우리 국제 그 금융시장에서 활동하고 싶어? 그러면 8% 맞추세요. 이런 거예요. 무조건 맞춰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만 맞췄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걸 맞춘 은행들은 자유 활동이 가능해요. 근데 그걸 안 맞춰. 그럼 바젤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거지. 어느 나라의 무슨 은행은 요 BIS 비율이 7%입니다. 딱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걸 내겠지, 은행에서. 그럼 BIS 계산하고 내. 그러면 세계 다른 여러 기업들이라든가 돈이 있는 부호들이 8%가 안 돼? 그럼 좀 불안정하네. 좀 투자 못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본이 안 들어오겠죠. 그게 더 확대가 돼가지고, 야, 한국 자체가 좀 위험해. 그럼 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거예요. 자, 강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켜요. 신뢰성을 얻어야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대표가 얘가 BIS 비율 규제예요. 응? 그래서 앞으로는 조약이나 국제관세법처럼 권력을 명시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부드럽게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전제 조건이 전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주제의식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반면에 밑줄이에요. 반면에 경제 관련 밑줄이에요. 국제기구의 어떤 결정 밑줄이에요. 까지 밑줄. 했을 경우 이 결정사항 자체는 밑줄이에요. 이 결정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제가 아니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국제결제은행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 자,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바젤위원회에 가입한 은행이 없어요. 근데도 그 국가에서 바젤위원회에서 권고하는 BIS 비율을 은행들에게 지키세요라고 하고 법으로 만들어요. 법을 누가 만들어요? BIS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만드는 거예요. 야, 너를 지켜라, 좀. 가능한 지키자. 라고, 가능함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거니까 지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자,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 요게 문제 163번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밑줄 미리 친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다시 한번.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하게 준수되는 모습. 마지막 달라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 규범이 아닌데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요. 왜 그럴 거냐? 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이해할지 논의가 있는데, 이는 밑줄이에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 밑줄. 자, 요거는 반성 해결점인 거예요. 자, 위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이게?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주안점을 일반적 경향. 두 가지가 나. 하나는 조약이에요. 하나 뭐예요? 하나 내 불렀으니까 똑같은 거 찾아야지. 내용을 타야지. 조약. 하나는 조약이에요. 그럼 하나는 뭐예요? 국제관세법. 머릿속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곧 밑줄이에요.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밑줄.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신뢰 다시 한번 볼게요. 핵심이에요. 자, 이거 제목을 국제기구 결정의 규범적 성격. 예를 되고요. 거꾸로 해도 돼요. 규범적 성격을 갖는 국제기구 결정을 해도 돼요.
자, 다른 말 한 번도 똑같이 드릴게요. 규범적 성격을 갖는 국제 기구의 결정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거꾸로 뒤지고 있어도 돼요. 나는 거꾸로 뒤지고 싶은데 마더턴에 있는 걸 선거했어요. 국제 기구 결정의 규범적 성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두 번째 따라 그 대표가 이제 BIS 바젤위원회의 BIS 비율이라는 건데 BIS 비율이란 제목 밑에 달면 뭐가 되겠어요? BIS 비율의 정의 개념 되겠죠.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 밑줄이에요.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 밑줄. 앞으로 뒤에 문제 나올 때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나오면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BIS 비율인 거예요. 같은 말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설정한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을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 자, 금융 시스템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자 볼까요? 여러분들 제1금융권 저 잘 몰라요. 제1금융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이에요. 제1금융권 그러면 대표적인 게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것들이에요. 농협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 같아요. 크게 문제가 되는 걸 한번 봤나?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가끔 생겨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느 날 뱅크런 사태가 벌어져요. 막 달려들어가지고 내 예금하고 내놔라 이렇게 해요. 근데 예금을 돌려도 돈이 없는 거지. 응? 그래서 만약에 새마을금고가 부도가 났다. 그럼 그 부도 나는 바람에 거기에 돈을 맡겼던 서민들도 돈이 막 날아가겠죠. 여기 막 집안이 파산하고 이런 집안이 있을 거예요. 자살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 그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새마을금고가 파산했어. 그럼 새마을금고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1조 빌려줬다고 쳐요. 1조 날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가 망가지면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야 너네 새마을금고 너네 위험하니까 너네 최소한 8%를 맞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밑에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너네는 8%는 안 되겠다. 너네 저번에 뱅크런 사태도 있고 그러니까 너네는 좀 위험해. 다른 은행들은 8%로 내가 믿겠는데 너네는 10%를 유지해야 내가 믿겠어. 너네 10% 유지. 안 그러면 너는 퇴출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한 은행이 망가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보호하기 위한 게 뭐예요? BIS 비율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볼게요.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를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그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자기 자본은 밑줄, 자기 자본, 밑줄 이런 식으로 묶은 거 이렇게 하시고 등호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자본 밑줄, 보안 자본 밑줄, 당교 수채 밑줄 더하기로 연결.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자본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놓고 기본 자본 더하기 보안 자본 더하기 당교 수채 채무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세요. 필기가 아니고 글을 읽으실 때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헷갈리잖아요. 자기 기본 헷갈리는데 느낀 순간 체크하셔야 돼.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위험가중자산은 위험가중자산은 밑에 거죠? 그냥 국채사채라고 안 하고 보유자산 그랬네. 그냥 보유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되어졌다. 잠깐. 2번 단락은 BIS 비율의 개념을 일단 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지막 줄에 나오는데 바젤 1 협약이 아직 안 나왔어요. 바젤 1 협약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로 획일적으로 부여해야 돼요. 획일적, 관영어, 부사어도 조심하셔야 돼요. 획일적 부여,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획일적 부여. 여기 잠깐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좀 하고 갈게요. 자, OECD 국가에서, 자, 좀 더. 이제 잠깐 볼까요? 자, 채권이라고 하는 건 발행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디이냐에 따라서 국채, 지방채, 회사채 보통 이렇게 나누는데,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국채를, 자산을 0%로 친다라는 거는요, 국채를 내가 600억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을 내가 600억 원어치 샀어요. 그러면 그냥 그 600억 원으로 자산을 주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라의 주체를 샀다는 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어쨌든 그 약속된 날짜에 600억 원으로 바꿀 수 있다, 600억 이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수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 회사는 어느 날 부도가 나서 망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못 건지는 거예요. 하나도 못 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00%로 치는 거예요. 100%로 친다는 건 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가 뭐 회사에다가 600원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 회사 망할 수도 있잖아. 600원 실질 조각이잖아. 그 600원은 나는 자산을 못 쳐주겠어. 그게 100%.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회사채가, 자, 내가 회사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회사의 신용도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이게 문제 나와요.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나의 위험가중자산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가 신용도가 높아졌어요. 또는 떨어졌어요. 어쨌든 변화가 생겼어. 그럴 때 이 위험가중자산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질문의 의도를 잘 볼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없는 게 맞아요. 왜 없어요? 어차피, 다. 맞아요, 해보세요. 에? 뒤가 안 맞나본데? 이거. 어차피 100% 치는 거예요. 회사가 신용도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위험해. 100% 위험해. 못 건져.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젤원이에요. 응? 다음. 이후에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이론도 반영하는 요거까지 다 해볼까요? 처음에 요것만 따졌는데요. 요것도 필요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딱 상황이 딱 들어맞아요. 응? 어떤 나라에 국채를 갖고 있느냐, 뭐 세금을 얼마 갖고 있느냐, 이것만 따졌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나라와 관계없이 이 주변 나라 때문에 이 나라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국가 관계를 한번 해볼까요? 어저께 제가 주차로 들어오는데 옆에 경비하시는 분이 딱 서 있어야 되거든요. 만차가 돼가지고 서 있는데, 아유 선생님, 아니 어저께 그 기름값 봤는데 두 배 올랐대요. 여기 기영 선생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면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하는데 평상시 한 7만원, 8만원 나왔던 게 요번에 한 20만원, 25원 이렇게 나왔대요. 서민들한테 25만원 커요. 기름값이 25만원 나오는데 되게 센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러시아가 전쟁하는 바람에, 물론 에너지를 생산하는 나라 러시아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중동도 있고 많은데 어쨌든 그쪽에서 당나하고 있던 곳이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 중국에서 그 요소수 한번 안 준다는 것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모르려나요? 그 우리 가솔린차 아버지 타고 다니는 그 차 말고요. 그 경유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차가 있어요.
물론 경유차도 많이 타시는데 트럭은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응? 근데 거기에는 요소수라는 게 들어가야 된대요. 그게 안 들어가면 가열이 돼가지고 못 달린대요, 차가. 근데 거의 90% 이상 우리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요소수가 모자란다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가. 응? 이 조그만 게 딱 막혀버리면 그래서 요소수 가격이 막 몇 배로 뛰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 기름이 제대로 안 도니까 그 우크라이나나 또 그 공유 이런 게 잘 안 도니까 가격이 막 밀가루도 2배로 오르고 기름값도 막 2배로 오르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난방비가 이렇게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있어도 주변 나라가 위험해지면 우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수요 공급에 따라서 시장 위험이 생길 수 있거든. 이것도 위험하지 않냐, 이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바젤원에서 이것도 집어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좀 빨랐나요, 말이? 됐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다르게 시장 위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겠다.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 계산법을 은행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겠대요. 그게 바젤원 협약이에요. 자, 요거 이따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법이 있다, 모델이 있다, 이런 거 뒤에 나올 거예요. 밑에도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밑줄 치세요.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협약이 만들어져요. 자, 이게 뒤에 문제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63번 1번 같은 경우 보면 163번에 1번 보면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돼서 바젤2로 개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금융 혁신이 진전됐기 때문에 진보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젤1에서 바젤2로 진보된 것이지 안 맞아가지고 뜯어 고친 게 아니에요. 자, 바젤2 협약이 진행이 돼요. 한번 달라. 바젤2예요. 뭐가 바뀌는지를 보셔야 돼요. 바젤2 협약의 내용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볼게요. 여기에서 BISP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치에 자산위험과 신용등을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자, 아까는 국제 위험 무조건 해석점이 100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유형에 따라서 위험들을 좀 고려하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표준 신용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표준 모형에서는요. 자, 표준 모형에서는 아까 OECD 국가의 국채를 0% 했는데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렇게 쳐줬는데, 이제는 이거를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100%였잖아 아까. 근데 최소 20%까지는 가는 거예요. 20에서 150%까지 쳐준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두 좀 이따가 말로 제가 써드리긴 할 건데 그림으로 잠깐 이해를 좀 해볼게요. 차 잠깐 보세요. 자, 국채라고 할게요. 여기를 0%, 여기를 150% 할게요. 근데 자, 0%라고 하는 거는요, 채권을 나라에서 발행 국채를 갖고 있다면 그거는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10년 채권이다, 장기 채권이다, 그러면 10년 후에 그 돈을 그대로 환수한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환수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0%인 거예요. 근데 알아? 진짜 국가에 돈을 빌려주면 100% 환수할 수 있나? 자, 여기 사이에 지방채라는 게 있어요. 지방채라는 게 있는데,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르겠네. 강원도에서 무슨 모모랜드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강원도 지방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정확한 규모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뭐 보증하고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인데, 강원도 당 이름을 얘기하면 정치적인 얘기가 돼버리니까, 자, 새로 그때 알지 않나?
정권이 교체되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강원도에 새로 부임을 한 도지사가 있어요. 그 도지사가 채권 책임 못 지겠어 하고 나가 자빠져 버린 거예요. 못 내! 보증 못 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투자한 외국 자본들 있죠? 외국 기업들이 거기에 투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 정부에서라도 어쨌든 정부가 지원금도 주고 할 거니까 지방 정부는 좀 믿을만하다. 회사채보다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고 투자를 했는데 아이씨 도지사가 바뀌어버리더니 못 줘! 이렇게 돼버리니까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투자했던 기업들이 자금을 빼버렸어요. 아이 불안하네 이거 안되겠다 빼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그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이었다면 해외 자금이 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빠져나가냐? 거기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방 정부에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강원도만 그러겠냐 그러면? 다른 지방 정부도 위험할 수 있잖아. 빼버린 거예요. 몇 조 원이 막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아니 책임질게요 이런 거예요. 강원도에서. 자 똑같은 상황 우리가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지금 막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얘기하면서 코로나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삼성 직원들이 못 들어오게 막 막잖아요. 그리고 삥 뜯듯이 너네 보조금 좀 내 이러고 너네 회사 안에서 잡아먹게 이러고 삼성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생산량을 인도로 보낸다거나 공장을 미국에 세우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부랴부랴 베트남에서 우리가 법인세 좀 낮춰드리고요 세금도 더 드릴게요. 우리 땅에 지어주세요 이러잖아. 그러면 삼성이 거기서 짓겠어요? 베트남에다가? 안 짓겠죠? 왜 안 지을까요?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이때 이걸 느낀 거예요. 맞아 베트남 자유국가가 아니지 중국과 똑같은 공산사회지 여기가 맞아. 그걸 다시 한번 인식한 거예요. 어느 날 빡쳐가지고 그 베트남의 그 누구야 걔는 총이라고 하던가 뭐라고 하던가요? 새가 안돼 하고 몰수할 거야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전쟁해야 돼요. 삼성 거기 투자한 거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건 얘기 길어지니까 안 할게요. 아리백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나? 한 10년, 15년쯤 후면 삼성이 여기 안 있고 본사가 미국으로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삼성이 사겠다고 하는 개새끼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합시다. 그럼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같은 거. 자, 요거 똑같은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베트남에 다시 안 들어가잖아요. 아까 강원도 똑같은 거예요. 한 번 신뢰가 깨졌는데 저 새끼 다음에 안 그럴 거라는 보장이 어딨어요.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국채니 지방채니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돈 빌려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한테 1조 원 빌려준다고 해서 1조 원 언제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걔들 신뢰를 과거에 소련에서 러시아로 조각났을 때 걔들이 소련의 그 빚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갚는다고 신뢰를 보여줬어요. 무기로 갚았어요. 무기로. 우리 무기가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걔들이 과연 우리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지킨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 빚 안 갚았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가 러시아한테 돈 빌려주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10조 원 떼먹혔어. 그럼 다른 나라가 러시아한테 돈 빌려줘? 안 빌려주나? 그러지 않겠어요? 저 새끼를 떼먹어! 이렇게 되면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우리한테 갚은 거는요, 다른 애들한테 딸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갚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응? 자, 러시아가 만약에 전쟁을 났다. 그러면 얘들은 그 나라의 국채는 0%를 못 받쳐요. 응? 여기 0%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정도 돼요. 우리도 비교적 낮아요. 우리는 왜 낮을까요? 우리도 0% 주긴 줄 거야. 근데 우리는 신용도가 좀 낮아요. 왜 낮은지 알죠? 왜 낮죠? 우리 국가 신용도가 낮아요. 높은 편인데 우리의 저력에 비해서 낮게 평가를 받아요. 정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이 애플보다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삼성의 주가는 한 주에 8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것도 많이 오른 거래. 애플은 몇십만 원 하잖아요. 근데 삼성이 몇십만 원 안 갈 이유가 없거든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전쟁인 거예요. 국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돼서 삼성도 위험할 수 있어 해서 신용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볼게요. 자,
0%는 100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요. 믿는 거고요. 100%까지는 이해가 가. 날릴 수도 있어요. 근데 150은 뭐냐? 뭐지,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해서 일단 1000만 원을 찾았어. 은행 적금 깨고 찾았어. 근데 친구가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친구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 신용도가 있는 친구야. 그래서 친구가 내가 한 달만 쓰고 꼭 갚을게. 한 달만 좀 돌려다오. 그래서 아, 그래, 알았다. 일단 급한 물부터 끄자. 줬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경우 또 나쁜 일이 또 생겼어요. 그 1000만 원도 사라져버렸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친구를 고소할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알아.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1000만 원 나도 빌려야지. 그럼 뭐가 나가요? 이자가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0만 원 땡이 아니에요. 이자가 또 나가는 거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나갔는데 여기서 내가 1000만 원을 해가지고 뭐 할 준비를 하고 생각하고 여기 뭐 계획을 뭐 계약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근데 1000만 원이 날아갔어. 그래서 할 수 없게 돼. 그리고 계약금, 위약금을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돈이 더 나가는 거지. 그래서 150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어? 자, 회사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에서 150이에요. 근데 이제 20을 없애버린다는 거는 최저가 20인 거예요. 무조건 20%는 날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위험해, 회사채는. 국채에 비해서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요거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어려워요. 자, 나라는 안전해. 응? 나라는 안전한데, 그 안전한 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도 여러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회사들은 다 무조건 0% 되겠어요? 다 안전해? 그건 아니잖아요. 미국에 있는 회사를 하더라도 위험한 회사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따가 문제가 뭐가 나올 거냐면요. 부채를 팔아가지고 회사차로 바꾼대요. 그때 여기 값이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나라는 안전해. 국채 퍼센티지가 낮아. 위험 가중치가 낮아. 근데 그걸 팔아버리고 회사에 투자하려고 그래. 근데 그 회사의 위험 가중치는 높을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자, 여기에 국가가 좀 위험도가 있어. 그래, 우리나라야. 우리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삼성이 되게 낮게 평가를 받고 나라가 지금 전쟁이라고 상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이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낮게 평가는 돼 있지만 삼성을 내일 당장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10년 내에는 모를 일이지만 응? 당장 망할 거다 보지 않거든. 그래서 이럴 때에는 나라는 좀 위험해도 회사는 예를 들어서 그 공장이 인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막 있다. 호주에도 있고 막 이렇다. 전 세계적으로 한 20개 정도 공장을 큰 거 탁탁 갖고 있어. 나라 망한다고 이 기업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신용도가 높을 수 있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나라 국채는 100이라 하더라도 회사채 신용도는 20일 수도 있는 거예요. 크로스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 BIF 비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고 그러진 않아요. 아, 말 잘못했어요. 말 잘못했어요. 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가볼게요. 자, 다시 밑줄 칠게요. 위험 가중치 구분의 밑줄 치세요.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중치가 낮다는 건 신용도가 뭐하다는 거예요? 높다 낮다. 자, 가중치가 낮다는 위험 가중치가 낮다는 건 신용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이해하고 있죠? 따라하고 있죠? 자,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이 20%라면 위험 가중 자산에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잘 모르겠다. 이건 80억 원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20억이니까 이게 잃을 수 있는 돈이 20억 원이다 이런 얘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실제 80억 근데 왜 가중 자산이 되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있는 대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내부 모형은 끊었어요.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또한 여기 비춰줘야 돼. 감독기관은 필요시 요거만 다시 비춰볼까요?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 밑줄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 밑줄 자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BIS 비율 페르프레이징 하실 수 있어야 돼요. BIS 비율을 아무리 문제 못 풀어요. B 앞에 있는 거처럼 B 앞에 있는 거 위험 가중 자산 자기 자본 최저 비율 이거를 BIS 비율을 바꿔놓으세요. 을 자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 규제 비율 밑줄 규제 비율 몇 퍼센트? 퍼센트 나온 거 하나밖에 없어. 아 이거 가지고요. 규제 비율 기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몇 퍼센트? 8%를 초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대요. 아까 생활공고 같은 경우 야 생활공고 나 너는 못 믿겠어. 너네는 8%로는 불안하다. 야. 너네는 10% 넘게 해. 그래야 내가 너네 믿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이런 거예요. 자 감독기관이 필요시에 BIS 비율, 최저 비율, 그럼 BIS 비율 그럴까요? BIS 비율 기준을 초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대요. 가능. 여기까지가 수익. 네 번째 단락 바젤 3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이게 1에 대한 내용이냐 바젤 2에 대한 내용이냐 3에 대한 내용이냐를 구분하시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최근에는 바젤 3하고 발표되면서 여기 이해를 잘 못하신 이해를 잘못 왜곡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들어야 돼요. 자기 자본에서 여보세요. 자, 바젤 3에서는 자기 자본에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단기, 후순위, 채무는 빼버렸어요. 이거 자산을 인정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어차피 빚인데, 빚은 갚아야 될 건데, 그거 많다고 뭐 신용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냐? 불안해. 어차피 빚은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 인정 못하고 나머지 기본자본, 보완자본을 확충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 준비하고요. 자, 일단 단기 후순위 채무를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를 빼버린 거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8%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강화가 돼야지. 그죠? 그래서 바젤 2에 비해서 바젤 3는 기준이 강화가 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또 비추실까요?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보완하여? 보완은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거잖아요. 근데 8%가 6%는 보완되는 건가? 보완돼요? 왜 그러지? 아까 8%는 뭐예요? 이거 전체분의 요만큼이었어요. 근데 기본자본은 뭐예요? 이만큼 분의 요만큼만 따지는 거예요. 그게 6%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자, 거기서 기본자본 놓치면 안 돼요. 기본자본 체크하시고 6%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BIS 비율이 앞에 있는 계속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몇 퍼센트 이상? 8% 이상. 이거는 여기 계속 따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6% 이상? 기본 자본의 비율이 6% 이상.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잠깐 뭐가 다시 볼게요. 잠깐 다시 보세요. 기본 자본, 보완 자본이 있는데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활장터 공부가 좀 그렇다. 뭐 기업에서 말하는 거야. 우리 부동산, 우리 여차하면 우리 부동산 1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넣을 수 있어요. 우리 자본금 많아요. 안정적이에요. 라고 말해봤자, 야, 그 땅은 1조 원인데 그걸 갑자기 팔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네 진짜로 믿음으로 주고 싶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그러면 여기는 부환자본 있지? 이거 팔는 거에서 여기다 넣어. 너의 자본금 자체를 늘려. 아까 예를 들어서 1조 원 중에 5천원만 자본금으로 해서 회사를 차렸잖아요. 그러면 너는 5천원만 넣지 말고 2천원 여기다 더 넣어. 그런데 믿어줄게. 이런 의미예요. 이해돼요? 그럼 요거 이따 뺄 건데 바젤 3에서 얘분의 얘가 8%가 넘어야 돼요. 그럼 봐보세요. 요거 빼버리면 1000분의 70이죠? 몇 퍼센트예요? 7%지. 그러면 8% 기준을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못 맞췄죠? 그럼 얼마 정도 여기다 투자를 해야 8%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최소 10억 이상을 더 넣어야 맞추죠? 그죠? 그럼 봐보세요. 여기다 10억을 넣어보세요. 자, 여기다 10억을 더 넣었어요. 7판 50, 20, 10이에요. 그럼 80억이죠? 그럼 8%는 맞죠? 그러면 이 기준은 맞아요? 기본 자본은 몇 퍼센트예요? 5%잖아요. 자, 8%를 맞췄는데 여기 기준은 못 맞췄죠? 그러면 통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여기 잠깐 보세요. 보안 자본이 제로라고 쳐볼게요. 싹 빼볼게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있어야 8% 맞추는 거예요? 80 있어야죠? 그죠? 그럼 8%죠? 근데 이게 80이니까 기본 자본도 8%인 거니까 6% 이상은 되네. 그죠? 최소 여기다가 10억을 여기다 두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넣어야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의 손실 보건력을 강화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너네 보안 자본 참 많다고 그러는데 필요 없고 기본 자본이 약해. 요거를 좀 더 강하게 해. 그래야 너는 충격 받았을 때 안 쓰러지고 살아 있을 수가 같아. 응? 여기를 좀 강화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자, 여기 있던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0이 150 바뀌었어요. 또 여기서는 단기 후순위 채무를 자기 자본으로 넣었는데 여기서 빼버렸어요. 그럼 여기 있던 기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사실 개정이 된 거죠. 뜻이에요. 여기까지. 바젤 3 협약의 내용이에요. 네 번째로 바젤 협약은 이거 지금 여기 관련해서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잘 보셔야 돼요.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의 채택할 제도가 되고 있는데 현재 바젤위원회에 있는 28개국의 금융당국들이 회원을 가입되다. 자, 몇 개가 회원국이래요? 28개국밖에 안 된대요. 우리 금융당국은 2009년에 가입했대요. 그 28개국 중에 우리가 하나인가 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할 훨씬 전부터 BISP를 도입할 시행이고 현행 법제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은 믿을만하다는 징표를 국제금융시장에 보여줘야 했던 것이다. 자, 얘들아. 자, 여러분은 2000 몇 년도 출신이죠? 2005년? 자, IMF를 말로는 들었지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사실 제가 졸업할 때는 대학만 나오면 다 취직이 됐어요. 경기가 잘 나오던 때인 거예요. 경기 호황이었던 거예요. 대학 나왔는데 취직이 안 돼? 진짜 공부 안 했을 게 이 새끼는. 응? 대체로 아니야 공부 안 해서 취직이 됐어요. 응?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중국처럼 막 7%, 11% 이게 발전하는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대학만 나오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든. 근데 자 뭔가 좀 위기가 생기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내가 우리가 뭐 적고 그렇지도 않았대. 실제로는 일본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6개월 남은 거 이런 기간 6개월 후에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막 빼가고 막 이래버린 거예요. 일본이. 그 바람에 다른 외국 자본들도 일본 저거 왜 빼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모르는 정보가 있나 보다. 심각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막 빼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무너진 거예요. IMF를 겪게 건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걔들은 일제 때 우리를 어쨌든 쪽쪽 빨아먹었잖아요. 걔들 언제든지 빨아먹고 싶은 기회를 늘 노리는 애들이에요. 그거는 일본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다 그렇긴 해요. 그런데 특히 일본이 심해요. 그 IMF 때 쏙 빼가는 바람 우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다만 우리가 그래도 민족의 어떤 단결력 이런 저력이 있어서 아주머니들도 그렇고 아저씨들도 그렇고 초반에는 막 1등에서 뛰어내려서 돌아 죽고 자살하고 신나 붙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 많았어요. 되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응? 그러다가 다시 힘을 내서 금도 모으기도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단결이 돼가지고 진짜 빨리 벗어난 거예요. 세계적으로 발전한 것도 빠르지만 IMF는 그렇게 빠르게 쉽게 벗어난 나라도 많잖아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금을 모았다고 해서 그 금으로 갚을 수 있냐 그렇잖아요. 다만 그 금을 모으는 걸 보니까 이게 전국적이었거든요. 애기들도 갖고 나와. 애기들도 애기 금바지도 갖고 나오고 근데 하고서 하다 보니까 아 이미 이 나라는 된 나라다. 아 어떻게 한두 명이 아니고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통일돼가지고 다 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IMF에서 보기에 이 나라는 괜찮네. 그러면 기업의 그 혁신 이런 것들만 좀 하세요. 그러면 기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아픔을 겪었잖아요. 죽은 사람 부지기수예요. 갑자기 소녀 같은 데가 막 이랬단 말이야.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싸우는 게 그 외환 보유고를 얼마를 유지하자. 그 다음에 국가 채무를 40%는 넘기지 말자. 이런 거 맨날 싸워요. 그 내가 했었죠? 제가 모의고사 안 하니까 안 했던가요? 우리는 40%가 되게 민감해. 일본 250%예요. 우리는 40%예요. 일본이 되게 안정적이죠. 근데 우리는 그 40%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 일본은 기초통화예요. 좀 찍어내면 돼요. 우리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0과 250을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가 40은 얘들이 250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위험 수준이. 응? 그래서 넘어가는 걸 극도로 부담스러워해. 맨날 싸우는 거야, 야당이. 그래서 돈이 달러가 안 도는 그런 동맥경화처럼 달러가 멈추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국제시장에서도 벌어들일 수 있는 루트 여러 가지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BIS입니다. BIS를 안 맞추면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좀 신뢰할 만하지 못한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오거나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러시아 꼴로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은행들이 바젤위원회에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은행들 저 8% 지키세요 라고 법을 만들어 강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젤위원회에서 볼 때에도 대한민국 은행들은 다 8% 넘기네. 법으로까지 만드네. 그러면 신뢰할 만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 자본들이 투자가 들어오겠죠? 즉 국제적 신용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에 바젤위원회에 가입한 은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가능한 지키세요. 가능한이 아니지 8% 이상 지키세요라고 법으로 만들었고 지키게끔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예요. 저걸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젤위원회에서 강제한 건 맞아요? 아니에요. 걔들은 강제하지 않는 거다. 다만 이런 거지. 그냥 8% 지키세요. 안 지키면 어쩔 수 없죠 뭐. 이거의 끝이 그냥. 대신 뭐가 안 되는 거야? 국제 신용을 잃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강제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닌데 안 지키면 우리는 죽어. 그러니까 지킬 수밖에 없어요. 얘를 소프트 로우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법. 근데 반대로 강제 의무적을 제시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20페이지 너무 들어왔어? 전쟁. 이런 거라든가. 얼마 갚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딱딱한 법. 하드 로우라고 됐나요? 안 나와있네? 하드 로우라고 나와요. 가볼게요. 마지막 정리. 자, 그럼 아까 일단 자, 거기 밑줄 다시 한번 쳐보세요.
자, 우리가 왜 해양 은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법을 만들어서 지켜요? 뭘 얻기 위해서? 물결 세세요. 믿을만하다는 징표를 금융시장에 보여줘야 했다. 자, 마지막 단락이 아니고 밑에 두 번째 단락, 밑에 두 번째 줄이에요. 세 번째 줄이에요. 믿을만하다는 징표를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을 아예 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러시아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응? 자, 여기까지. 바젤 협약과 기준을 따르는 이외에 바젤 협약 좀 앞뒤가 많이 안 맞는데 그냥 짧게 줄게요. 기준을 따르는 이유. 뭘 확보하려고?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안 나와 있지만 이 말이에요. 신뢰할 만하다는 걸 보여준다. 한번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지. 자, 마지막 단락.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지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정확히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건 회원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회원들한테만 다 하는 게 아니고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고 그 결정도 법적 구속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했다는 자, 회원국은 몇 개? 회원국은 28개. 근데 따르는 국가는 100개. 그럼 72개 국가는 회원국이 아니에요. 근데 따르고 법까지 정해서 하고 있어. 왜? 뭐 하려고? 뭘 얻으려고? 국제적 신뢰성을 얻으려고. 안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금융시장에 발을 들 수가 없어요. 쫄딱 망해볼 수도 있어요. 응? 자, 이는 밑줄이에요. 국제기구의 결정의 형식적 구성을 받지 않는 국가 밑줄. 이게 뭐예요? 회원국, 비회원국, 비회원국. 에서까지 물결이에요.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 자발적 핵심이에요. 이런 식을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이라고 설명한다. 이때 주어지는 국제관행법은 그에 대하여 딱딱한 법이라고 부르게 된다. 받을 기준도 장래는 딱딱하게 의무들 주는 알파벳 D. 자, 이게 이거 써보세요. 지금 현재는 소프트 로예요. 뭐를 바탕으로? 무슨 성을 바탕으로? 신뢰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나오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소프트 로예요. 근데 딱딱하게 응모된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문제는 요거 소프트 로에 대한 것만 나왔지만 여기는 그럼 뭘로 바뀌는 거냐? 아까 맨 위에 있었네. 권리와 의무를 명시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강제하는 것 말고 부드럽게 해서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인 건데. 자, 이거 너무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자, 159번은 1번. 특정한 국제 기준이 뭐예요? BISP를. 변화 항상 바젤 1, 2, 3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규범성이 있다고 했어요. 답 1번. 자, 160번. 딱딱한 법은요. 자, 여러분 이거 학생들 모르더라. 질문해봤더니 혹시 성문법 들어보셨어요? 성문법, 불문법 못 들어봤어요? 유저학생들 잘 모르던데 보니까 성문법, 불문법 이게 그 이과, 문과 나눠서 해서 그런가 봐요. 이게 너무 심각한 얘기 진짜. 여러분들 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점점 심해지는데 작년까지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너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어요. 아닌가요? 기본적인 게 아닌 건가요? 기본적인 게 맞는데 성문법은 글로 쓴 법이에요. 문자로 써있지 않은 게 불문법이고요. 보통 현대 국가들은 대개는 성문법이에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고치기가 어려울까요? 성문법은 그래서 헌법을 고치려고 일본 애들이 그 공격 가능한 나라를 바꾸자고 이렇게 헌법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응? 윗대가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원법을 맞은 기억이 있잖아요.
안 돼, 우리 전쟁하지 마. 그래서 안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애들이 하고 있는데도 헌법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왜?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그거를 통과하려면 이게 일반적인 거하고 달라요.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 새끼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바뀌면 우리 돈 더 들어가야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 안 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 믿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네. 나는 못 믿겠어요. 이 새끼들이 사잖아요? 이 새끼들은 핵을 만들 수 있는 속도가 우리보다 빨라요. 얘들이 이미 처리 공장 이걸 만들어 놨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는 만드는데 6개월 걸린대요. 오늘 딱 마음 바뀌어가지고 한 달 만에 딱 해서 만들어서 폭탄 날렸어. 우리 못 날려요. 지금이야 우리가 미사일이 있잖아. 그런 지금 보인다. 그럼 날리면 돼. 근데 이 새끼들은 뒤치기, 뒤통수 치는 걸 잘하는 새끼들이거든. 응? 아유, 평화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느 뜩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많이 만들기 시작한다? 우리도 만들어야 돼. 지금 다만 이걸 못 쓰니까 우리가 그나마 좀 안전해요. 돈도 거기 많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 2, 3% 몇 프로인가? 좀 많이 들어가요. 응? 자, 그래서 자, 걔들이 통과를 못하는 건 국회에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딱딱한 법, 성문법은 국회 기준을 몇 분의 3분, 2분의 1인 게 아니에요. 되게 높아요. 그래서 바뀌기 어려워요. 실내에서 한다 딱딱한 법 안 돼요. 딱딱한 법은 성문법에 가까워요. 자, 161번 이거 계산해야 돼. 자, 6초도 남았는데 빨리 주세요. 1번 바젤, 이건 아까 했어요. 바젤원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는 해석제 신고도 낮아질 경우 배열수들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왜 틀렸을까요? 해석체 신용도 관계없어요. 무조건 몇 %? 100%. 이해되시죠? 관계없어요. 영향 안 줘요. 2번 얘들아 여기 161번에서는요 여기 중요해. 읽으실 때요 문제 선택지 1번 밑줄 치세요. 바젤 1 2, 3, 4 바젤 2, 2, 2 밑줄 바젤 3 밑줄 바젤 1, 2, 2, 2, 3 거기 밑줄 치세요. 1이냐 2냐 3냐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2, 3, 4 이거 묶어놓고 하세요. 2, 3, 4 다 바젤 2예요. 자 2번 동일하다? 최저 비율이 동일하다? 2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죠? 초과자들로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너네 88%는 8%도 못 믿겠어. 너네는 10%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3번 바젤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는 OECD 국가의 부채를 매각한 뒤 회사채 투자는 BISP는 항상 높아진다. 그럴 수도 있지만 낮아질 수도 있어요. 높아진다고 할 때 낮아지는 경우를 예로 들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설명부터 하고 제가 써드릴게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가 이게 이만큼 BIS 비율인 거예요. BIS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를 볼게요. 낮아지려면 여기가 작아지거나 여기가 커지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국제 신용채, 국제 회사채 할 거니까 여기가 커지면 BIS 비율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따질게요. 자,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채의 위험 가중치가 낮으면 낮은데 올라가면 커지는 거죠. 그때는 전체 BIS 비율이 커져야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써볼게요. 요거를 말을 써볼게요. 써보세요. 부채의 위험 가중치가 낮은 경우 그걸 회사채로 바꾸면 가중치가 어떻게 돼요? 회사채에 넣으면 값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럼 전체 BIS는 그렇지 낮아지는 거지. BIS 비율은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러게요. 국채의 위험 가중치가 낮으면 회사채가 커지는 거예요. 더 위험지가 높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BIS 비율은
낮아진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렇죠? 4번 뭐 이제 뭐 표준 모델이니 뭐 이런 게 있었고 여기 아닌가? 표준 모델 네모의 모형이 있대요. 5번. 아, 이거 이해하고 잘 적으세요. 그 내용이 보면 보완 자본이 최소 2%는 돼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 보완된 비율 규제가 이거예요. 요건데 보완 자본이 최소 2%는 돼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완 자본 2%라고 하더라도 얘가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만족 못 시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거꾸로 보완 자본이 제로예요. 그래도 통과하면 얘가 몇 프로 이상은 돼요? 8%니까 30% 넣으면 되겠죠? 6%도 만족하고 8%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말을 써볼게요. 자, 이거를 보완 자본이 2% 이상이라고 했는데 2% 안 됐을 때 써볼게요. 보완 자본이 2% 미만이라도 그 나머지를 누가 채우면 되는 거예요? 기본 자본이 채우면 되는 거죠. 기본 자본이 몇 퍼센트? 8% 아니에요. 6% 이상이면 여기가 미만이더라도 이상인 거니까 빵꾸 채울 수 있어요. 빵꾸 이 자격을 합니까? 우리 이런 거 배우죠 수학 시간에. 요거 차이점 알죠? 빵꾸 뚫리는 거고 안 뚫리는 거 아시죠? 이상이니까 얘가 미만이어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1.9%라고 쳐봐요. 그럼 얘가 몇 퍼센트가 되면 돼요? 6.1%. 그럼 8이잖아요. 쭉 가서 얘가 만약에 제로라고 쳐봐요. 그럼 얘가 몇 퍼센트면 되는 거예요? 8%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BISB 전체 8%도 맞추고 자기 자본 6%도 맞추고 그래서 통과. 됐죠? 자, 162번 1번 몇 퍼센트? 여기 보세요. 몇 퍼센트? 11%. 상향한 거 맞죠? 상향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각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자, 요거 잡을까요? 자, 여기 지금 요 회사채를 그 본문에 보면 위험 가중치가 50%예요. 50%를 적용한 것이 300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2분의 1이 300억이라는 거예요. 그 원래는 얼마인 거예요? 600억인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자, 쉽게 1000억으로 한번 해볼게요. 1000억. 원래가 1000억이었다. 그럼 얘 30%가 300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30% 여기 50%네. 가중치가 낮아요. 그죠? 그래도 S는 똑같네.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0억이다. 자, 이 규모가 원래 커요. 지금 게 800억을 만약에 300억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한 48, 30이니까 48, 30, 320억이 되니까 38% 정도 하면 38% 정도 하면 약 3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위험 가중치가 낮은데도 규모는 큰 거죠. 규모가 크면 위험 가중치가 낮아도 같은 가격이 될 수 있는 거. 단한 건 생각해보면 이거를 복잡하게 숫자하지 말고 더 크면 그거의 작은 퍼센트를 하더라도 작은 것보다 클 수가 있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맞고요. 4번 획일적 자 바젤 1 밑줄 바젤 1에서는 회사채는 몇 퍼센트? 획일적 100%. 그럼 100이 지금 얼마가 오는 거야? 50%가 300억인 거니까 100%는 600억. 그게 600억이에요. 자, 5번. 자, 여기 볼까요? 여기 보완 자본을 10억을 높인다고 봐요. 10억. 그럼 BIS 비율은 얼마예요? 아, 요건 빠진 거예요. 그 바젤 3에서는 빠진 거예요. 바젤 3에서 여기 10을 넣으면
8%는 맞죠? 그러나 뭘 못 맞췄어요? 얘가 5%. 그러니까 기준을 못 맞춘 거예요. 5%이기 때문에 그래요. 163번 정답 5번이에요. 이거는 뭐 이거 어려운 거 이거 45%가 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단락에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된다. 믿을만한 징표를 보여서 금융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준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3번이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회원 국가예요. 회원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비회원국인데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한다. 뭐 하려고? 뭐 얻으려고? 씨를 얻으려고. 그 뜻이에요. 3, 4번은 두 개가 같은 거니까 고르시면 안 되고 2번은 요청한다 그러면 안 돼요. 비회원국한테 요청 안 돼요. 그냥 권고예요. 권고. 1번은 금융혁신으로 개정한 것이지 현실 맞지 않는 개정된 게 아니에요. 103번 어려웠죠? 정답률이 45%이고 많이 틀린 건 맞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능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응? 대신 좀 자세하게 했어요.